안녕하세요. 목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방구석 세계 일주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는 비행기는 세스나 17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스나 172 비행기에 대한 여러 가지 모든 특징이라든가 성능, 기타 등등을 말씀을 드리고 또 세계 일주를 할 때 세스나 172를 대부분 사용하지만은 그 외에 여러 가지 목적에서 예를 들면 뭐 높은 산을 넘어야 된다든가 내지는 세계 주요 도시 내부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본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다른 비행기 혹은 탈 것들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탈 것들을 비행기와 탈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지 그 역시 또한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의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채널 소식을 잠시 공유드리고 본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작업실에서 그동안 몇 차례 수공구로 가구 만들기를 진행을 하다가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단열 작업을 하고 하려고 모두 홀딩을 하고 지금 단열 작업에 동쪽 전면창 단열 작업에 지금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전념을 하고 있는데 단열재료는 미네랄 울, 앞면이죠. 앞면과 스코보드를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면을 주문을 했었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뭐 제가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직구 대행 업체 사장님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당해서 어, 보름을 기다려서 이제 중국으로부터 제품이 왔습니다. 제품이 왔는데 막상 받아보니 제품이 엉터리였습니다. 중국 업체가 두 가지 사기를 쳤는데 첫 번째는 유리 섬유를 앞면이라 속이고 보냈습니다. 보냈고 두 번째는 두께를 제가 50T짜리를 시켰는데 50mm죠. 왜냐하면 필요한 단열 두께가 100mm이기 때문에 10cm 50T 두 장을 겹쳐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두께도 속였습니다. 혹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또 단열 작업을 하실 수도 있어서 참고 삼아 어, 좀 유리섬유와 앞면을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번에 이제 사기꾼이 보내온 유리섬입니다. 앞면이 아닙니다. 앞면이라 속이고 유리섬유를 보낸 거죠. 유리섬유는 앞면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성능도 떨어집니다. 단열 성능이 훨씬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위험합니다. 제가 이거 잠시 포장을 끌어서 확인을 하고 유리섬유를 인 걸 알고 이제 직구업체 사장님께 환불하겠다고 전화를 드리고 이제 환불을 위해서 다시 이제 포장을 했죠. 잠시 만졌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따가워서 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유리섬유는 유리 조각이기 때문에 특수 복장과 장갑을 사용하고 몸을 완전히 가리고 작업하지 않으면 굉장히 따갑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호흡기로 들이마시면 이제 진폐증이 걸리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면 이상으로 위험한 게 유리섬유입니다. 그 단열 작업을 하실 일이 있으면 절대로 유리섬유를 쓰지 마십시오. 그 구분하는 방법은 색상입니다. 색상이 유리섬유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노르스름합니다. 노르스름하고 무게가 훨씬 가볍습니다. 밀도가 훨씬 이제 낮죠. 거기에 반해서 그 앞면은 색상이 약간 녹색입니다. 훨씬 짙습니다. 짙고 밀도도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기꾼이 50T를 시켰는데 보시다시피 10T, 10T짜리를 10T도 안 되더라고요. 10T도 안 되고 제가 봐서는 한 5, 6T 완전히 속인 거죠. 다행히 제가 앞면을 사용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즉시 알아채고 반품을 하고 새로
국산으로 아주 비싼 국산으로 다시 주문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 3분의 2 정도 시공을 했는데 한 3분의 1만 더 시공하면 끝이 날 것 같아요. 시공하는 방법은 이렇게 그 다루키로 얇은 강목으로 일단은 프레임을 먼저 만듭니다. 프레임을 나사못으로 이제 프레임을 고정시키고 그다음에 프레임에 들어갈 부분을 이렇게 이제 자릅니다. 잘라서 그 자를 때는 어떻게 자르냐면은 그 앞면을 자르는 전용 칼이 있습니다. 전용 칼이 그 인터넷에서 제가 10,000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 일제인데 성능이 대단히 뛰어나더라고요. 그 앞면 작업을 하시면은 반드시 이 칼을 사셔야 됩니다. 안 사시면은 돈 아끼려고 안 사시면은 엄청 고생합니다. 뭐 10,000원밖에 안 하니까 사면 됩니다. 이 앞면 커팅 나이프로 이제 잘라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 지금 현재 지금까지 여기까지 시공이 됐습니다. 시공이 돼가지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유리창 한 개, 두 개, 큰 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중에서 두 장이 끝났고 위에 이제 작은 유리창 세 개는 이제 한 개는 완전히 끝났고 두 개는 일부만 끝났습니다. 그 이제 작업 요령이 생겨가지고 작업 속도가 대단히 빨라졌기 때문에 아마 내일 한 번만 더 가서 작업하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이 이제 완전히 메꿔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온도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온도를 난방기를 최고로 틀어서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봐야 됩니다. 목표는 30도 이상인데 30도 이상 올라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날씨가 영상 한 2, 3도기 때문에 영상 2, 3도에서 30도 이상 올라가야지만이 영하 한 10, 한 5도에서 뭐 20, 한 5도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목표 수치 안 이르면은 어떻게 하느냐? 한 가지 더 방법이 있습니다. 비닐을 여기에 또 한 겹 대면 됩니다. 두꺼운 비닐 필요 없고 공기 흐름만 차단하면 되기 때문에 농업용 비닐하우스용 비닐을 사서 이렇게 타카로 이렇게 고정을 하면 됩니다. 그 위에 이제 스코보드를 치면은 비닐이 없을 때보다는 단열 효과가 더 뛰어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표 온도에 도달하면은 비닐을 안 대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안과 밖의 결로 이제 그 기온 차이 때문에 결로가 생깁니다. 결로가 생기면 안에 이제 습기가 차죠. 이 습기가 차는 거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앞면에 좋지가 않기 때문에 어,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공성인 스코보드로 바로 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기 때문에 온도 테스트를 해보고 웬만하면은 그 비닐을 안 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목표치보다 온도가 너무 낮으면은 아무래도 이거 지금 현재 총 비용이 한 5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50만 원에 들였는데 훈훈해야죠. 후끈하지 않고 여전히 썰렁하면은 뭐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야 되죠. 하여튼 뭐 그래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테스트 포함해 가지고 마무리하고 펜팅까지 하는데 아마 다시 또 한 2주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단열 작업이 완전히 끝나면은 역시 하나를 끝내고 다른 걸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무리하게 시작한 것 같아요. 끝나고 나면은 다시 그 원래 하던 수공구로 가구 만들기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스나 171이 그 세계 일주를 하는 데 있어서 방구석 세계 일주에서 거의 대부분의 비용은 세스나 172로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고 실제로 세계 일주를 개인적으로 세계 일주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국내에도 조만간에 아마 수년 내로 하시는 분이 생길 것 같아요. 그 경우에 가장 바람직한 비행기가 세스나 172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스나 172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그 비행기 이름이 세스나 172인 줄은 모르셨겠지만 아마 이 비행기를 안 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영화에서 경비행기 그러면은 항상 나타나는 비행기 이 비행기죠. 그리고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에서는 세스나 172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이 비행기가 보이면은 아, 세스나 172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스나 172의 특징을 먼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경비행기 중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고 제일 많이 팔린 비행기입니다. 43,000대 이상 생산되고 팔렸습니다. 뭐 이거는 뭐 경비행기뿐 아니라 모든 비행기 중에서 단일 기종으로는 제일 많이 생산되고 제일 많이 팔린 비행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2012년도 기준으로 한화로 레귤러 모델은 3억 6천, 그리고 S 모델, 스페셜 모델은 4억 약간 넘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작년에 한번 알아본 적이 있어요. 그냥 호기심 삼아 알아보니까 15억 정도, 국내 수입가가 15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 위에서 말씀드린 거는 2012년도고, 그리고 그 위에 코로나다 뭐다 환율도 올라가고 난리가 났죠. 그것도 있지만 이거는 미국에서 리스트 프라이스고 이거는 이제 국내 수입 가격입니다. 더구나 이게 그 디지털화된 디지털판 이 옵션입니다. 이게 지천이. 이 옵션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5천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콘이 이 옵션이 한 4, 5, 3천에서 한 5천 한다고 들었으니까. 그래서 국내에 수입되는 경비행기가 1년에 한 300대 정도 수입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세스나 172도 해마다 한두 대나 아마 수입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무원은 두 명입니다. 기장, 부기장 두 명이고, 이제 조종석도 뭡니까? 두 개죠. 왼쪽이 기장석, 오른쪽이 부기장석. 그래서 오른쪽에서도 조종을 할 수 있는 스틱이 있습니다. 스틱이 있고, 그래서 뒷좌석에 두 명, 총 4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8.28m, 폭은 날개폭이죠. 11m, 높이는 2.27입니다. 그렇게 비행기가 아담합니다. 비행기 치고는 큰 비행기가 절대로 아니죠. 그죠? 딱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딱 적당한 사이즈. 뭐 외국에 이렇게 미국이나 호주에 가면은 이제 조금 외곽으로 나가면은 다들 이제 개인 소유지가 넓죠. 개인 소유지가 넓기 때문에 특히 캐나다나 이쪽에는 거의 뭐 세스나 기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죠. 제가 옛날에 외국에 살 때, 저는 옛날에 젊었을 때 이제 유럽에 있었습니다. 유럽에 살았는데 제 첫 직장이 유럽에 있는 이제 핵물리학 연구소인데 그 블레틴 보드가 있습니다. 사고 팝니다. 게시판. 게시판에 이제 보면은 항상 세스나기가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가격이 그 당시로 이제 이게 1990년대 초반인데 그 당시 가격이 보통 2천만 원 안 했습니다. 2천만 원. 그때 이제 중고 포르쉐가 올라오면 보통 이제 한 2천만 원 정도였는데 꽤 괜찮은. 근데 세스나가 밑에 중고 포르쉐하고 가격이 비슷했습니다. 비슷했고 물론 이제 가민 버전이 아니라 애널로그 버전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워낙에 흔한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최대 중량, 그 비행기 본체 무게는 이제 빈 비행기죠. 사람과 짐과 연료를 싣지 않은 무게는 이제 800kg가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최대 중량, 최대 이륙 중량으로 봐야 되겠죠. 사람도 싣고 짐도 싣고 연료를 가득 채우면 한 1.1톤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뭐 가벼운 승용차 수준이죠, 그죠? 뭐 아반떼나 소나타급이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만만한 비행기입니다. 아주 만만한, 굉장히 실용적인 비행기입니다. 연료 탱크 용량은 212리터인데, 이게 이제 212리터의 연료를 실으면은 뭐 천안 200km 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연비가 좋죠. 그리고 프로펠러도 나무인 경우가 많은데 강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리하죠. 왜냐하면 나무로 되어 있으면은 뭐 여러 가지 이물질이나 이런 거로 이제 부러지는 수가 있습니다. 부러지면은 이제 추락하죠. 추락은 안 합니다. 이 비행기는 절대 추락은 안 합니다. 엔진이 꺼져도 이 비행기는 착륙합니다. 굉장히 안전한 비행기입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 성능을 보겠습니다. 성능은 최고 운항 속도는 220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승용차 속도의 한 2배 정도밖에 안 돼요. 빠른 비행기가 아닙니다. 빠른 비행기가 아니고 그 실속 속도, 비행기의 성능을 나타낼 때는 항상 실속 속도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속 속도 미만으로 비행을 하면은 추락한다는 뜻입니다. 추락합니다. 추락하기 때문에 운행하는 내내 이제 이 실속 속도 이상으로 이제 스로틀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스로틀을. 근데 뭐 그 세스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47 노트라 그러는데 또 그 FS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에서는 42 노트라고 또 써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42 노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과 금지 속도, 이제 이 속도를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163 노트입니다. 163 노트인데 이상 속도를 넘어가면은 이제 비행기가 막 굉장히 떨리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고 뭐 실제에서는 뭐 비행기가 뭐 잘못하면 여기서 플랩을 폈다가는 플랩 부러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속도를 다시 말해서 47노트에서 163 노트 사이의 속도를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속 거리는 거의 1300km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 일주할 때. 왜냐하면은 국가 간을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요 정도는 돼줘야 됩니다. 요 정도 안 되면은 뭐냐면은 뭐 세계 일주가 거의 힘듭니다. 힘듭니다. 그 요 정도 되면은 예를 들면 인천공항에서 이륙을 해서 거의 뭐 규슈 지방까지는 비행이 가능한 일본에 건너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최고 고도는 4,100m입니다. 4,100m이기 때문에 높은 산은 못 오릅니다. 몽블랑이 해발 4,800m죠. 못 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거 가지고 이제 고도를 최단 올려보면은 뭐 거의 한 5,000m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대단히 힘듭니다. 힘들어서 높은 산을 지나갈 때 예를 들어 뭐 후지산을 넘어가거나 이럴 때는 비행기를 저는 바꿉니다. 그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승률은 이제 분당 700피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승률이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해발 4,000m짜리 산을 넘기 위해서는 뭡니까? 고도를 내가 지금 현재 뭐 고도 한 2,000피트에서 비행하고 있으면 4,000m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2,000피트를 더 넘어야 되잖아요. 그럼 한 3분 정도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운행을 해보면은 비행을 해보면은 고도가 잘 안 올라갑니다. 잘 안 올라가기 때문에 경로상에 이제 산맥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산맥의 최고 높이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하고 어 그 계곡의 낮은 지점을 찾아서 그 지점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높은 지점을 통과할 때도 아주 멀리서부터 고도를 서서히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산맥이 나타나면은 경로에 산맥이 있으면 좀 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들이 중요하죠. 자, 세스나 172가 왜 세계 일주용으로 딱 좋은가? 이거는 뭐 우리 사이버 상에서뿐만 아니라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상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개인 세계 일주하는 분들이 대부분 세스나 172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안전합니다. 비행기가 굉장히 추락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로 조정을 해보면은 그 추락하고 싶어도 추락이 안 됩니다. 이게 추락하고 싶어도. 물론 이제 언제 추락을 하냐면은 이제 돌발상이 발생되는 경우는 추락할 수 있습니다. 돌풍이 분다든가 허리케인 속에 있다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그런데 정상적인 기상과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일부러 추락하려고 해도 추락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봐서는 뭐 제 짐작입니다. 고익기라서 그렇습니다. 고익기라서. 이 고익기가 뭐냐면은 날개가 동체 위쪽에 있는 것을 고익기라고 합니다. 고익기라고 그러고 날개가 동체 아래쪽에 있는 비행기를 저익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한항공, 뭐 국제선야 이런 거 대부분의 비행기는 저익기죠. 저익기고 이제 고익기는 잘 없습니다. 뭐 경비행기 이런 비행기는 고익기죠. 그 이제 고익기의 장점은 뭐냐면은 안정적입니다. 그 왜냐하면 날개 아래에 무게가 걸리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날개가 무게 중심 위쪽에 있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날개 가리지 않기 때문에 지상 시야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상이 훤하게 다 보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한항공 타고 뭐 일본을 갈 때 지상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날개 위에 앉아 있으면 안 보이죠. 그죠? 날개에 가려서. 그런 게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항속 거리가 1289km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뭡니까? 굉장히 국가 간에 이동하기에 딱 좋은 정도입니다. 물론 더 길면 좋겠지만. 그리고 4인승으로 기내 공간이 충분합니다. 우리 사회부상에서는 뭐 기내 공간이 별로 의미가 없지만 실제로는 그 세길줄 하는 경우에는 뭡니까? 대부분 이제 둘이서 하죠. 둘이서 하는데 뭐 그게 그 캠핑카로 세길줄 하는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생활짐이 있어야죠. 생활짐을 넣을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옷도 넣어야 되고 뭐 음식도 넣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동식 변기도 있어야죠. 왜냐면 비행하다가 이제 그 볼 일이 급하면은 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볼일 봐야죠. 이제 그 운행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같이 간 사람한테 맡기고 본인은 뒤로 가가지고 이제 응가를 해야죠. 그런 공간이 어느 정도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조종하기 매우 쉽습니다. 거의 뭐 자동차 운전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조종 자체는 굉장히 쉬운데 이제 어려운 게 뭐가 어렵냐면 항공법 이런 걸 알아야죠. 항공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를 맨 처음에 한 게 거의 40년 다 돼갑니다. 40년 다 돼가는데 초기에는 저도 이제 혼자서 독학했습니다. 독학해가지고 막 정석대로 비행을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지금은 기억 한 개도 안 납니다. 왜냐하면은 뭐 40년 전이니까 그냥 내가 한번 해봤다는 것까지만 기억나고 내용을 기억 한 개도 안 납니다. 한 개도 안 나는데 항공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 항공법대로 비행하는 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조정 자체는 사실 어려울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일주 할 때는 이제 가민 디지털 기기, 가민 지천이 꼭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 없으면 너무 불편해요. 없으면은 부여할 항법으로 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뭐 차트도 알아야 되고 골치 아픕니다. 우리는 뭐 관광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모든 것은 방구석 세계 일주의 관광 비행이죠. 필요한 만큼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보다 더 전문적인 내용은 솔직히 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우리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VR 항법 이런 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좌우지단과 우리는 자동차의 내비처럼 GPS 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지천이 꼭 있어야 됩니다. 특히 오토파일럿 자동 조종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플라이트 패널 비행 패널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여행해 보시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은 PC로 하면은 뭐 플라이트 패널이 저렴하게 뭐 로지텍 이런 게서 팝니다. 파니까 그거 사시면 되는데 그 엑스박스에서 하신다면은 투자를 하셔가지고 허니콤 스로틀은 요건 없어도 허니콤 스로틀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생각해보면 그렇네. 엑스박스에서 만약 하신다면은 허니콤 스로틀을 쓰려면은 허니콤 요트도 있어야 돼. 요크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크를 통해서 허브를 통해서 스로틀이 연결되기 때문에 엑스박스에서는 요크와 허브 없이 스로틀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최고 고도도 우리는 좀 더 높았으면 좋겠지만은 뭐 사실 실제로 세계 일주를 한다면 4,100m면 충분합니다. 왜냐 이보다 더 올라가면은 뭐 산소 마스크도 있어야 되고 뭐 하여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실용성이 없습니다. 그 비행기 가격이 왕창 올라가죠. 그 연비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자그마치 뭡니까? 자그마치 항속거리가 1300km나 되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세스나 172의 계기판을 보겠습니다. 계기판은 지금 보고 계시는 계기판은 저희가 사용하는 디지털 버전이 아니라 애널로그 버전입니다. 계기판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부류가. 먼저 이게 빨간색으로 네모친 부분이 바로 식스팩 계기판입니다. 그 모든 비행기의 가장 기본적인 계기판이 요 6개입니다. 6개를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식스팩이라고 합니다. 식스팩. 모든 비행기는 이 식스팩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생긴 모양은 이렇게 안 생기고 다르게 생겼더라도 기능은 다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냐, 라디오 패널입니다. 라디오 패널. 라디오 패널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VOR 항법을 사용할 때, VOR 비행을 할 때 라디오 패널이 똑같은 게 이제 커먼 컴투 두 세트가 있습니다. 왜 두 세트가 있냐면은 그 VR이 뭐냐면은 일종의 뭐 기지국입니다. 기지국.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VR 스테이션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죠. 일정 거리마다 VR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일정한 전파를 이제 펄스죠. 펄스 전파를 계속 뺑뺑뺑 쏩니다. 펄스를 쏩니다. 일정한 이제 약속된 교정의 이제 펄스를. 그러면은 그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그 펄스를 이제 수신을 합니다. 수신을 하면서 이제 방향하고 거리를 이제 측정을 합니다. 뭐 삼각측량법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그 VR 항법은 다른 게 아니라 내 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수신기, 그게 이제 라디오죠, 그죠? 라디오 여기 뭐 FM, KBS 뭐 음악 방송 라디오가 아니고 AM, FM 음악 방송이 아니라 이제 VOR 그 전파 수신 라디오입니다. 이 수신 전파 라디오 수신기를 가지고 VR 스테이션 사이를 돌아다니는 게 VR 항법입니다. 마치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그래서 왜 두 세트가 필요하냐면은 이제 한 세트는 지금 현재 라디오 수신하고 있는 주파수를 잡겠죠. 잡아서 이제 비행하면서 다른 한 세트는 이제 다음에 이제 이 VR 지금 현재 목표 그 VR 스테이션 다음 스테이션에 전파를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 놓습니다. 해 놓고 넘어갈 때는 뭡니까? 전환 스위치로 착착 넘기죠. 넘기고는 또 이제 다음 거 잡고 이런 식으로 징검다리 건너듯이 하는 겁니다. 저도 뭐 40년 전에 40년까지는 안 되고 30한 5, 6년 전에 이걸 다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은 기억 한 개도 안 납니다. 해봤다는 것만 기억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제와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식스팩은 알아야 됩니다. 이 식스팩을 모르고 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비행을 공부하려면 무조건 이 식스팩은 짚고 넘어야 가야 됩니다. 이번 이제 컨텐츠의 이번 동영상의 목적도 주요 목적 이 식스팩을 설명드리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식스팩이 계기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죠. 계기를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에어스피드 인디케이터, ASI라고 합니다. ASI인데 이게 속도계입니다. 속도계죠. 뭐 자동차 속도계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이 보면은 이제 세스나 172는 40 노트, 이거 단위는 노트입니다. 노트 40에서 200 노트까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은 40에서 90까지는 하얀 띠로 둘러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초록색 띠 그리고 노란 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빨간색으로 금이 꺼져 있죠. 자, 이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뭐냐면은 하얀 띠로 둘러진 속도범위, 다시 말해서 40에서 뭐 90노트 정도까지, 80한 노트, 80한 5노트까지는 플랩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플랩 전개 가능 범위입니다. 착륙을 할 때 플랩을 사용을 하죠. 양력을 올리기 위해서. 그 플랩을 사용하는데 그 플랩을 사용하려면은 반드시 이 하얀색 영역 안에서 플랩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착륙 때에는 이 하얀색 범위 내에서
이제 스로틀을 조정해야 되죠. 그죠? 이걸 넘어서면 이까지 왔다 이런 플랩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녹색은 순항 속도입니다. 플랩이 완전히 이제 접힌 상태에서 플랩이 완전히 접힌 상태에서 는 이제 녹색으로 이제 운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은 뭐냐? 노란색은 이제 흔한 말로 이제 과속 상태입니다. 과속 상태. 그래서 이제 권하지 않는 속도다 이 말입니다. 뭐 비행은 가능하지만 이 속도로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위험할 수도 있고 비행기가 부서질 수도 있고 권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빨간색은 위험 상태입니다. 위험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면은 안 됩니다. 넘어서면은 실제로 비행을 해보면 이 160 노트를 넘어서면은 비행기가 막 떨립니다. 굉장히 막 떨리고 통제가 잘 안 됩니다. 통제가 잘 안 되고 난리가 나죠. 근데 이 상태에서 뭐 플랩을 펼치면 플랩이 뭐 부러지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명심하면 세 가지를 명심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파란색을 초록색을 넘어서면 안 되겠다. 이까지는 안 하는 게 좋겠다. 두 번째는 착륙할 때는 플랩을 쳐야 되는데 플랩을 착륙할 때는 이제 하얀색 영역에서 움직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세계입니다. 자세계. 비행기가 이제 좌우로 기울어진 정도와 그다음에 비행기 코가 수평이냐 하면은 위쪽으로 들렸느냐 아니면 아래쪽으로 쳐졌느냐를 이제 이 자세계가 보여줍니다. 자, 하얀색 수평선, 요 하얀색 수평선, 이 하얀색 수평 요런 거 뭐 요런 것들이죠. 이거는 뭐냐면은 특히 요거 아래쪽에 있는 수평선은 피치각입니다. 다시 비행기 코가 수평이냐 아래쪽이냐 이겁니다. 요 첫 번째 수평선 요거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5도입니다. 아래쪽으로 5도 기울어져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서서히 이제 비행기 아래쪽으로 하강하고 있는 거죠. 근데 10번 10도, 20번 20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현재 하강할 때 비행기가 어느 정도로 기울어져 있느냐를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갈색 부분은 땅을 나타내고 하얀색 부분, 하늘색 부분 하늘을 나타내는데 갈색 부분에서 이 사스는 비행기가 이제 좌 혹은 우로 얼마나 이제 뭐 비행기가 회전할 때는 이제 비행기가 좌우로 이제 기울어지죠. 뱅크라고 하는데 그 기울어진 각도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 요거는 22.5도입니다. 두 번째는 45도죠. 그 다음에 하늘색, 흰색 사선 얘들이죠. 얘들. 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행기가 기울어지는 정도를 보여줍니다. 얘들은 이제 요걸로 이제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각도가 0도, 10도, 20도, 30도, 60도, 90도가 되겠습니다. 요걸 보면 이제 비행기의 자세와 좌우 기울어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행기 이제 수평이냐 혹은 하강하고 있느냐 상승하고 있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도계입니다. 고도계. 고도계는 비행기가 현재 고도가 얼마인지를 보여줍니다. 바늘이 세 개가 있는데 화살표 바늘이 1만 피트 단위입니다. 그리고 짧은 바늘은 1000피트 단위, 긴 바늘은 100피트 단위입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지금 짧은 바늘이 3000과 4000 사이를 가리키고 있고 긴 바늘이 뭐 560 정도, 그러니까 3560피트가 되겠습니다. 고도가. 그 다음에 이제 선회 지시기입니다. 지시계.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이제 좌회전이나 우회전 할 때 비행기가 이제 회전을 할 때, 회전을 할 때 이제 이 선회 지시계를 보게 됩니다. 보는데 요 날개가 요거 하얀 선, 하얀 선에 지금 현재 상태는 뭐 수평 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직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좌회전한다 그러면은 얘가 날개가 여기까지 옵니다. 이 하얀 선의 기준이 뭐냐면 표준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회전할 때는 요 하얀 선 내로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정도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 표준 회전 속도는 뭐냐면 2분에 360도 회전하는 겁니다.
2분 동안에 비행기가 한 바퀴 완전히 도는 속도죠. 그 얘기는 이제 1분이면은 유턴 180도로 이제 가는 거죠. 그죠? 그때 이제 회전을 할 때 비행기가 이제 좌회전이나 우회전 회전할 때는 요 선해지 시계를 보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향지시계 나침판입니다. 방향지시계 나침판은 뭐냐 하면은 이제 북쪽, 동서남북 쪽을 가리키고 그리고 비행기가 동서남북 중에서 몇 도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숫자 하나하나는 이제 10도 단위입니다. 30도, 60도, 90도, 120도 이렇게 한 바퀴 완전 360도 되죠. 그죠? 지금 보면은 30도, 20도니까 뭐 지금 현재 뭡니까? 10 몇 도로 가고 있죠. 북쪽으로 10 몇 도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버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왼쪽에 이 버튼은 뭐냐면 이제 나침반 교정용입니다. 하늘에서 비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지구 자계가 끊임없이 변합니다.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수시로 이제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 따라 이제 지구 자계가 이제 변하기 때문에 그걸 교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아래 있는 버튼은 헤딩버그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비행기가 현재 앞으로 진행할 방향, 목표 방향이죠. 목표 방향을 얘로 이제 어, 맞춰주면 됩니다. 이거 언제 필요하냐면 이제 오토파일럿, 자동 조종 비행을 할 때는 이제 헤딩을 얘로 맞춰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VSI가 있습니다. VSI는 이제 Vertical Speed Limit Indicator입니다. 그 수직 속도계입니다. 그 상승하는 속도, 하강하는 속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단위는 한 눈금에 100피트 per minute입니다. 1분에 이제 100피트씩 올라가고 내려간다. 요 위쪽은 뭐 플러스 방향은 상승 속도, 마이너스 방향은 하강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상승을 하거나 하강을 할 때는 뭡니까? 뭐 컴퓨터라니까 뭐 얼마든지 빨라도 되고 해도 되지만은 뭐 실제 비행이면은 이제 뭐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하강 속도가 너무 빠르면 뭐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상승하거나 하강할 때는 이 규정된 혹은 안전한 이제 권장 버티컬 스피드 리밋 안에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지금과 같이 모든 비행기는 반드시 이 식스팩 기능에 해당되는 계기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큰 비행기든 작은 비행기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네온박스 친 게 바로 이제 라디오 이제 모듈입니다. 라디오 모듈이죠. 부열 항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모듈이죠. 그리고 이제 얘들도 이제 오토파일럿을 이제 할 때는 얘가 필요합니다. 얘가 요게 라디오 그 버튼이고. 자, 우리는 가민을 사용하기 때문에 디지털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할 계기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디지털 버전, 아까는 아날로그 버전이고 이번엔 디지털 버전이죠. 가메인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G1000이라는 그 비행 패널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요거죠, 요거. 자, 똑같은 그 G1000이 두 세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얘하고 완전 똑같은 건데, 이거는 디스플레이 내역은 이제 밑에 버튼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 왼쪽에는 이제 빙 패널에 해당되는 아까 이제 식스팩을 디지털화 해놨는 거죠. 그죠? 통폐화 패널이죠. 보여주고 있는 거. 오른쪽은 현재 지금 GPS, GPS 지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이 부조종사 측이고 왼쪽이 이제 조종사 측이죠. 그죠? 요크도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어서 조종사가 피곤하면은 부조종사가 이제 조정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부조종사가 조정할 때는 이 패널을 바꾸겠죠. 표시를. 얘를 이쪽으로 가고 얘를 이쪽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요 모듈은 뭐냐 하면은 이제 그겁니다. 저 라디오, 라디오 모듈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죠. 그죠? 그리고 두 상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상이 있는 이유가 이제 기계다 보니까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한 개 고장 나면은 나머지 한 개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백업용으로 또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둘 다 고장 날 수도 있죠. 둘 다 고장 나는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뭡니까? 밑에 보면은 보시다시피 아날로그 계기판 식스팩도 있습니다. 이 두 개 다 고장 나도 비행은 가능하다 이겁니다. 뭐 자동차는 뭐 고장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냥 도로변에 세우면 되지만은 비행기는 고장 나면 추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는 백업이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간단한 심지어 이 경비행기조차도 우리는 이 계기판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FS 2020이든 2024든 비행을 할 때 이제 뷰를 두 가지 모드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캐빈 모드, 그 조정석 모드죠. 조정석 모드에서는 이제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 창밖 경치는 이제 조금만 보이죠. 근데 우리는 관광 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칵핏 모드로 비행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부분 이제 그 외부 모드, 외부 카메라 모드로 합니다. 그러면은 식스팩에 대한 해당하는 이제 계기판들이 지금 현재 이것처럼 화면의 이제 아래쪽과 그 가장자리에 쫙 뿌려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방구석 세계 일주를 하는 동안에 사용할 비행기들과 탈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분, 그러니까 장거리 비행이죠. 대부분 도시간의 비행이라든가 국가 간의 비행은 전부 세스나 172로 합니다. 172하고 시간이 좀 걸리고 지겹더라도 가급적이면 저는 실시간으로 비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녹화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지금 방구석 세계 일주의 이제 주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지상 경치를 구경하자는 겁니다. 도대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 시청자분들도 우리나라 상공을 내려다본 적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이제 국내선 타가지고 이제 그저 서비스로 보여주는 화면에서 지상 경치가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자세하지도 않고 그리고 좀 거리가 있죠. 해상도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뭐 저공비행에서 보여지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가 장담합니다마는 아마 이제 다음번에 출발을 할 것 같아요. 출발을 해서 보여드리면은 아마 감동을 먹을 겁니다. 왜냐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이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거잖아요. 그 시청자분들의 집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 비행 경로가 여러분의 이렇게 고향을 지나간다면 고향 집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그 유럽에 살 때 제가 살던 집 그리고 제가 근무하던 직장 연구소죠. 연구소 사무실을 그 젊은 시절이 그리우면은 저는 가봅니다. 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로 가가지고 뭐 사무실 연구소 앞마당에도 착륙해보고 뭐 이럽니다. 자, 좌우지단간 그래서 이제 실제 속도로 비행을 하겠습니다. 그 빨리 돌리기를 안 하겠다 이야기입니다. 자, 대부분은 세스나 172를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도시에 도착을 했다. 근데 그 도시가 굉장히 유명하다. 예를 들면 이제 뉴욕에 도착했다. 내지 워싱턴 DC에 도착했다. 그래 그냥 휙 지나가기엔 아깝잖아요. 아까우니까 그 도시를 좀 구경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이 한 바퀴 돌아보고 그때 최고의 비행기는 뭐냐면은 아이콘 A5입니다. 아이콘 A5.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도 이거 꽤 많이 들어왔어요. 1년에 아마 서너 대씩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구입들 많이 하더라고요. 자, 이 아이콘 A5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뭐 그 세스나보다 그, 그 조정하기 더 쉽습니다. 거의 자동차하고 비슷합니다. 거의. 그래서 약간만 교육받으면은 이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행기 구입 가격은
국내에서 구입 가격은 6억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세금 포함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6억이고, 그다음에 이거 전용 컨테이너 박스를 이제 옵션으로 살 수가 있는데 그 대부분 사겠죠. 웬만하면 그 보관을 해야 되니까. 그 컨테이너인데 여기에 맞춰 가지고 만들어진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주택에 사시는 분은 그 컨테이너를 집 앞에 이제 주차해 놓으면 돼요. 캐러반하고 비슷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얘가 접어집니다. 날개가 이렇게 접어져요. 날개가 착 접어가지고 딱 세우면은 자동차만해집니다. 승용차 수입이 약간 큰 정도. 그래 짜만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가격 1억 이래 가지고 7억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몇 대씩 들어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형편되시는 분은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 사고 싶어요, 진짜. 제가 산다면 얘를 살 것 같아요. 세스나보다는. 왜냐하면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뭐, 돈 좀 더 못해가 뭐, 세스나 사지 많은데 이거 7억이나 주고 이걸 사냐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 그 비행기를 사서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행기를. 사는 가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는 거면 눈 딱 감고 15억 주고 사면 되지, 그죠? 사면 되는데 그 이외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어떤 비용이 들어가냐? 첫 번째, 비행기를 세워 놓을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비행기를. 뭐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 세우겠다 그러면은 뭐 세선악이지만은 이게 이제 주기 비용일 겁니다. 아마 주차하느라 주기 비용이 한 달에 아마 몇백만 원 할 겁니다. 아마 한 달에. 그래서 이제 세워 놓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이제 시골에 개인 항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세워놔도 뭐 보통 뭐 한 달에 몇십만 원 달라 안 그러겠습니까? 뭐 아무리 못 잡아도 뭐 50만 원 달라 그러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 그러면 이걸 샀어. 그 세선 17을 사가지고 이제 일본 갈 때 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돈이 작살납니다. 왜? 일본어로 내 비행기를 타고 일본을 건너가면 국경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넘어가면 여러 가지 서류가 엄청나게 많이 따라다니고 그다음에 세관도 신고 다 해야 됩니다. 출국 신고, 입국 신고 다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물건이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 세금 낼 거 내야 되고 보험료 내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또 큰 게 뭐냐면은 이제 공항 사용료를 또 내야 됩니다. 이륙하는 공항에 사용료도 내야 되고 착륙하는 공항에 사용료도 내야 되고 근데 이거를 들어보니까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이거를 개인이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개인이 하기에는 서류의 양도 너무 많고 전문적이라 가지고 못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회사가 따로 존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회사에다가 이제 맡겨야 돼요. 맡기면은 또 수수료가 들어가잖아요.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만약 인천공항에서 이륙해가지고 저 만약에 오사카로 간다. 어? 혹은 도쿄로 간다. 그러면 그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료 기름값도 들어가죠. 뭐 기름값이야 상대적으로 싸죠. 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공항 사용료나 세금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그 회사 그 대행 회사의 수수료하고 다 합치면 이리저리 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한 번 이륙했다가 한 번 착륙할 때마다 500만 원씩 퍽퍽 깨집니다. 깨지기 때문에 이거 세스나 172 사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다면은 저는 세스나 172 안 사고 아이콘 삽니다. 아이콘. 이 비행기.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 이게 잘 팔리는 거죠. 이걸 사면은 뭐 집 앞에 주차해 놓으면 되죠. 집 앞에 컨테이너 단독 주택에 살면은 뭐 그 카운티 버스 하나 주차할 정도의 공간이 있다면은 그 컨테이너 갖다 놓고 거기에 쏙 넣어놓으면 됩니다. 넣어놓고 그러면 1억을 어디 사느냐? 이제 이 비행기를 사용하고 싶으면은 이제 내 차 뒤에다가 이제 그 일종의 캐러반하고 비슷하죠. 내 차 뒤에다가 이제 끄는 거죠. 끌어가지고 그, 제가 알기로는 보관하는 컨테이너 안에 이제 카트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트레일러까지. 트레일러처럼 이제 내 차 뒤에 매달아 끌고 쭉쭉 어디로 가냐면 강으로 가면 됩니다. 강으로. 왜냐면 이게 수륙 양용입니다. 이게.
그 다리 접으면은 물에서 이륙이 가능하고 물에서 착륙합니다. 그러면 집에서 가까운 강으로 가가지고 물에 띄워놓고 이륙하면 됩니다. 그리고 착륙할 때도 물으로 착륙하면 되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강 없는 데가 없잖아요. 뭐 강으로 착륙하든지 만약에 이제 기상이 나쁘지 않으면 바다에 그냥 착륙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실용성 있는 유일한 비행기가 얘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해외는 못 나갑니다. 얘는 해외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보십시오. 이게 순항 거리가 792km밖에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현해탄 건너기는 무리죠.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방구석 세계일주 동안에 도시 내에서 혹은 근거리 관광을 할 때는 아이콘 A5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도 해보니까 저는 세계일주 하다가 말았죠. 해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높은 산이나 산맥을 넘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후지산을 넘어봤거든요. 세스나기 가지고 빡십니다. 되게 무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는 야코브레프라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러시아제 전투기인 걸로 알고 있어요. 러시아제. 이게 성능 2차 대전 때 전투기인데 대단히 고성능입니다. 속도도 뭡니까? 세스나보다 2배나 빠르고 그리고 또 고도도 뭡니까? 2배 이상이죠. 이게 히말라야 산맥도 얘 가지고 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9,000m 넘으니까. 그래서 어, 지금 가는 오늘 비행해야 되는 경로에 높은 산이나 산맥이 있으면 저는 비행기를 얘로 바꿉니다. 바꾸고 가면 그리고 또 이게 스트레스 해소가 아주 좋습니다. 이 전투기 때문에 순발력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근데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제 조정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핸들처럼 생긴 것보다는 얘 가지고 할 때는 플라이트 스틱, 그 조이스틱으로 생긴 플라이트 스틱으로 조정하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 내에서 이제 그 로마에 도착했다. 그러면은 아이콘 A5로 한 바퀴 휙 돌면은 이제 그 뭡니까? 세세하게 구경하기 힘듭니다. 왜냐면 휙 지나가니까 그것도. 그때는 저는 뭘 사용하냐면 드론을 사용합니다. 이거. 에스트로1이라는 드론. 이 드론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얘를 사용하면 뭐 전진, 후진 뭐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도시의 정밀 관광을 할 때는 드론을 사용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굉장히 FS 2024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목 빠지기 기다리던 기능인데 어떤 기능이냐 하면은 비행기에서 내릴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걸어 다니면서 이제 주변을 구경할 수가 있어요. 그 기능을 저는 정말 정말 원했었는데 FS 2020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 로마에 이제 도착했으면은 저는 이거 가지고 로마에서 뭐 적당 콜로세움 근처에 이제 뭐 공태 이거를 착륙시키죠. 착륙시키고는 비행기에서 내립니다. 내려가지고 걸어서 이제 콜로세움을 한 바퀴 돌면서 구경하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래는 없었는데 작년인가 저작년부터 원래는 이제 비행기밖에 없었어요. 원래는 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에서 MSFS에서 비행기만 있었는데 이제 점점 이제 그 탈 것들이 늘어나 가지고 헬리콥터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있고 배도 있습니다. FS 2024에서는 열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로 비행을 하면은 해발 한 1000m 정도까지는 정말 그럴듯합니다. 진짜 실감이 납니다. 와, 진짜 괜찮아요. 근데 고도가 이제 1000m 미만으로 내려오면 점점점 이제 점점점점 그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마치 전쟁 후의 폐허처럼 실제 이제 클로즈업 되면은 진짜 엉망입니다. 엉망이고 완전하게 이제 내려보면은 뭐 바닥이 완전히 뭐 진짜 난리가 납니다. 완전 폐허입니다. 폐허.
그래서 일단은 도로들이 평평하지가 않아요. 도로들 울퉁불퉁하고 뭐 중간에 거미 같고 뭐 패 있고 뭐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동차로는 이제 도저히 지상령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얘는 이제 버기카죠, 버기카. 그 사막이나 이런 데 오프로드 전용차이기 때문에 얘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얘. 가끔 가다가 이제 심심하면 돌아다니는데 얘로 합니다. 얘 권할만 합니다. 제가 지금 쭉 권해드리는 소개해드리는 이제 탈 것들, 애드온들은 구입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추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배가 한 척 있으면 좋습니다. 플라트 시뮬레이터에 배도 있습니다. 배도 있는데 제가 여기 왜 텅 비워놨냐면은 제가 배가 나오자마자 제가 하나 샀었어요. 얘입니다. 얘를 샀었어요. 얘를 기대를 가지고 샀는데 돈은 엄청 비쌌는데 엉망이더라고요.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도저히 쓸 수가 없어가지고 얘를 운영을 하면은 뭐 그 콘솔 엑스박스가 뻗어버립니다. 그래서 안 씁니다. 돈만 벌었죠. 그래서 어, 조만간에 다른 배를 사서 이제 시청자분들께 권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먼저 하고. 이게 배가 한 대 있으면 왜 좋냐 하면은 이제 시드니나 뭐 이렇게 뭐 그 강이나 해변이 굉장히 이제 유명한 도시를 지나갈 때 배로 이제 바다나 강에서 배로 쫙 관광하면 정말 멋있습니다. 이게 또 하늘에서 보는 거하고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배도 하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조만간 하나 구입을 해서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가 대단히 전문적인 이제 게임이다 보니까 그거를 개인적으로 독학을 한다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저는 독학했는데 뭐 시급했습니다. 물론은 이제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내에 이제 여러 가지 교육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종의 게임처럼 이제 챌린지 형식으로 된 이제 단계별로 뭐 이륙하는 거, 착륙하는 건 있는데 가이드도 나오고 근데 그걸로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 가지고 제일 좋은 거는 책이 하나 있으면 제일 좋죠.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된 책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문제는 그 책이 없습니다. 책이 정식으로 출판사에 출판된 책은 없고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매니아 분 중에서 송갑철이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책을 쓴 겁니다. 이게 출판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쓰신 것 같지는 않고 개인적으로 이제 원고를 만드시고 그 원고를 인쇄소에 맡겨가지고 인쇄를 하고 제본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셨어요. 이거를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했습니다.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마지막 번째 제가 이거 구하기 굉장히 힘든 책입니다. 굉장히 힘든 책이에요. 왜냐하면은 정식으로 출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이 좋게도 저는 겨우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상당히 잘 됐습니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게 굉장히 두꺼워요. 두꺼운 책이고 꼼꼼하게 아주 잘 됐습니다. 굉장히 내용도 전문적이고 그래서 이 책이 거의 유일한 책이고 상당히 강추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혹시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중고로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책을 어떻게 하든 구하셔가지고 한번 어,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고 저는 어떻게 이제 매니아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 황갑철님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한번 계속 이렇게 책을 찍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분이 이제 그 출판사를 통해서 안 하는 이유가 제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제가 옛날에 책을 쓰려고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책 한 권을 출판을 하면 최소 2천만 원이 듭니다. 2천만 원이. 2천만 원이 드는데 뭐 이런 책이 뭐 2천만 원어치가 팔릴 리는 당연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뭐 개인적으로 인쇄소에 이제 맡겨가지고 하면 몇백만 원 그래 들죠.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우리나라에 이제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동호인들이 모여가지고 송갑철님하고 이제 의논을 해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이제 미리 이제
선주문을 받으면 되죠. 그래가지고 한 2천만 원 이상 만들어가지고 정규 출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어쨌든 대단히 고마운 분이죠.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다음번 예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한 편 정도 더 찍고 이제 여행을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FS 2024 그 마켓플레이스가 열리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어제까지는 안 열렸습니다. 안 열렸고 앞으로도 제가 봐서는 당분간 안 열릴 것 같아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FS 2020에서 이제 구입했던 비행기들은 거의 대부분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아마 그 지상 시너리라든가 랜드마크는 좀 다른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래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원래는 세스나 172를 가지고 이제 비행하는 이제 연습 게임 비행하는 것을 이제 실전 비행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걸 따로 한 편 더 찍으려고 그랬어요. 또 촬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행을 떠나려고 그랬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럴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시나리오를 기다리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음번부터 바로 이제 인천공항을 이륙을 하려고 합니다. 여행을 떠나겠다 이거죠. 세선나 172로. 그때에 뭐 여행을 떠나면서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따로 시간을 뺄 필요 없이 떠나면서 이제 처음부터 그 어떻게 이제 세팅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직접 이제 설명해가면서 떠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공항을 출발해가지고 이제 멀리 가지 말고 제가 미리 그 답사를 좀 했는데 서해안을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서해안을. 근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왜냐 구경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또 구경이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아마 제주도까지 가는 데만 해도 제가 봐서는 한 7, 8편 정도 나올 것 같더라고요. 왜냐 비행기 자체도 워낙 빠르지도 않고 또 중간중간 구경을 다 해가면서 가고 싶기 때문에 두 분 다시 안 올 겁니까? 그래서 제가 적당한 지점을 찾아가지고 서해안에서 뭐 아마 평택 정도? 평택 정도까지 비행하는 스케줄을 짜가지고 여행을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해서 서해안을 따라가지고 쭉 내려가 목포로 가지고 그다음에 제주도로 건너가든지 제주도로 건너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주도로 건너갔다가 다시 남해안 또 제주도를 건너갔다가 바로 일본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은 다시 어, 바다를 건너서 남해안으로 돌아와서 여수와 뭐 이런데 순천 이쪽을 쭉 지나가지고 부산 김해까지 가가지고 김해점에서 다시 일본으로 넘어가든지 그거는 뭐 그때 상황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이제 다음번에 여행을 떠나는데 미리 안내 말씀을 드리면은 제 그 채널에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캠핑카를 보유하고 있거나 이제 캠핑카 여행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컨텐츠 중에 하나가 이제 캠핑카 여행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요즘 못 올리고 있어서 조만간에 제가 스타일의 캠핑카 여행 올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지를 드리면 내년 봄에 카운티 캠핑카를 한 대 더 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이제 삽니다. 그 계약 과정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컨텐츠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걸 하는지도. 하여튼 그런데 이게 저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FS 2024하고 무관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답사를 가보니까. 자, 캠핑카 여행을 떠나신 분들한테 제일 큰 고민거리가 뭡니까? 저는 차박지를 선택하는 거더라고요. 차박지를. 그런데 이게 FS 2024가 끝내주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FS 2024가 워낙에 정교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FS 2024로 하늘에서 비행을 하면서 차바퀴를 찾으면 되더라고요. 찾으면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서해안을 따라 이제 목포로 내려갈 때 제가 차박을 해본 곳이나 뭐 전국항 이런 데죠. 뭐 차박을 해본 곳이나 이제 차박지로 알려졌거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저공 비행을 해가지고 주변 머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라시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차박지 찾는데 이거 뭐 FPS 2024만큼 편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세계 일주를 떠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